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5월의 전쟁 영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요, 이 포스터가 국가보훈부에서 내놓은 5월의 전쟁 영웅 도채철 육군 중위에 관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의 전쟁 영웅 도태철 육군 중위의 발자취. 1951년 9월 1일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제6사단 7년대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2년 5월 5일 중위로 1계급 특집 및 을지무공단 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태철 당시 소위는 중위라 불러야죠. 도태철 중위는 화천지구 그 전투에서 정찰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요.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당시 23세였습니다. 아주 젊었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우리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찬 임무를 완수해낸 도태철 중위 이렇게 돼 있고요. 국가보훈부는 구사구 고지 확보에 크게 기여한 도태철 중위를 24년 5월 6.25 전쟁용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이 아니고 25년 같은데, 25년이 맞습니다. 25년. 도태철 중위는 당시 23세 대구 출생이고요. 이것이 이제 을지무공훈장입니다. 우리 훈장은 군인들이나 군무원이 받는 무공훈장은 총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 그 단계가 태극 무공훈장이죠. 그 다음이 을지 무공훈장, 그 다음 충무 무공훈장 이렇게 나가고, 이제 5등급이 인원 무공훈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훈장 수여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훈부에서 아주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자료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누구나 훈장 수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훈장을 수여받으면 그에 따르는 또 국가의 크고 작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훈장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수여돼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광주 민주화 유공자, 지금 현재 훈장 수여받은 분이 한 4,3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훈장을 수여받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종합학교 제30기로 입교했습니다. 통신관부부생 제11기. 그리고 51년 9월 1일 소위로 임관한 뒤 육군 제6사단으로 갔는데요. 육군 종합학교는 이것이 당시 육군 종합학교인데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51년 2월 10일 육군 종합학교, 이게 졸업식 사진입니다. 18기.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출한 장교는 1년 동안 배출한 장교만 봤을 때 7,288명인데 이 중 전사상자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래요. 이 초급 간부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육군 종합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육군 사관학교도 단기였는데 육군 종합학교가 생기면서 부산으로 후퇴했을 때 동래 쪽, 동래 중 이런 학교를 가지고 거기에서 육군 종합학교 운영을 했었습니다. 육군 종합학교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12.12 사태의 주인공 장태환 장군이 육군 종합학교 출신입니다.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도 제가 12.12 사태를 쭉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요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던 일 등을 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육군 제6사단은 중부전선을 담당하던 미 제9군단의 우익부대, 그러니까 화천 쪽이에요. 로서 51년 10월 강원도 김하군 일대의 교암산과 금성 지역으로 북상 중이었습니다. 육군 제6사단의 빠른 진격으로 미 9군단과 10군단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일부 전선이 돕출되면서 적군이 침투할 수 있는 약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8군 사령부는 전선을 재정비하기 위해 계리선을 서로 설정하고 국군 제6사단에 해당 선을 확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계리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6.25 전쟁 당시 그 중비정선 일대 설정된 가상 방어선을 뜻합니다. 51년 여름 이때는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우리 국군이 후퇴하고 그 다음에 치고받는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되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휴전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육사단장은 이분입니다. 백인엽 장군인데요. 이분은 오른쪽에 있는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의 친동생입니다. 다음에 이 백선엽 장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선엽 장군 우리나라를 6.25 전쟁에서 구해낸 아주 명장이죠. 훌륭한 분인데 제가 언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형제가 6.25 전쟁 당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 백인엽 장군이 도태철 중위가 있던
제6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사단이 마주해야 했던 중공군은 제20병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제20병단장 양용입니다. 근데 20병단은 사단만 해도 20개 사단이 넘었어요. 20개 사단이 넘고 병력이 약 24만 명이었습니다. 24만 명. 그리고 이제 6사단과 뭐 5사단 쪽이 마주하고 있는 중부 화천 이쪽에는 중공군 5사단 정도, 5개 사단 정도가 지금 그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부 집단인데요. 보면 이제 다음 화면에서 나옵니다. 자, 중공군 20병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부 집단, 중집단, 이게 중부 집단, 그 다음에 동집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중집단에만 5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뭐 제54군, 제68군, 제67군 이렇게 있었는데 6사단이 직접 마주한 그 사단은 어디였냐면 중공군 제67군에 속해 있는 99사단, 200사단, 201사단 이렇게 해서 병력이 33,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6사단은 몇 명이냐면 11,000명 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3대1의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중공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인해전술만 한 것이 아니고 포병 전력도 우리 국군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포병 화력을 잘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중공군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선단 돌출부, 이게 금성지구라 그러거든요. 선단 돌출부, 다시 화면 보면 이렇게 지금 돌출부 되어 있잖아요. 북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군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돌출부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공군이 작전을 세우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름, 초여름 그때 상황이고요. 이것은 중공군의 공격으로 이제 철수한 우리 수도사단 1년대 장병들 모습인데요. 상당히 전투에 지쳐있는 모습이고 얼굴도 상당히 앳되어 보입니다. 앳되어 보이고 뭐 군화라든가 이런 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비슷한 지구 대감상 중공군 진지에 6탄 공격을 가하는 5사단 27년대 2대대 병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대낮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6탄 공격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감격스럽죠. 세상에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 다 아까운데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6탄 돌격을 하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리선 확보 작전은 곤란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해당 지역은 북한강 상류가 굽이쳐 흐르는 도하 곤란지였고 게다가 중공군이 방해에 유리한 주변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고지들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뭐 박격포라든가 포병의 공격을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전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계리선 확보가 매우 절실했습니다. 다산 방어선이라 그랬죠. 특히 핵심 거점인 949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찰과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정찰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포공격이라든가 병력을 투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찰 임무를 누구에게 부여하게 되냐면 바로 도태철 중위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949 고지인데 이 북한강을 건너간 것이죠. 949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중공군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도태철 중위가 들어가는데요. 51년 11월 17일 새벽, 추울 때네요. 도태철 중위는 연대의 도하 지점과 적정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대원 5명과 함께 적진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이 도태철 중위는 복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정찰한 특이 정보를 2차례에 걸쳐서 2명씩 병사들을 시켜서 연대로 복귀시켜 전달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도태철 중위가 상당히 신중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정보는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작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강변의 높이 2m의 강둑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소대원 2명을 강변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대원과 함께 강둑을 넘어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강둑에 설치된 중공군의 기관총 진지를 발견한 도중위는 해당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대원에게 이 보고서를 연대 본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홀로 적진 깊숙이 정찰을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었고 약 30분 뒤에 강둑 너머에서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참 안타깝죠. 다시 보면 이 도태철 중위가 홀로 적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아군 작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작 도태철 중위 자신은 돌아오지 못하고 총격전 끝에 전사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도태철 중위가 얻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대 복귀한 소대원들은 적의 정보가 기록된 보고서를 연대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군은 신속하게 도하 작전을 전개하여 949 고지 확보에 성공합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141명이 전사했고요. 포로 13명, 박격포와 기관총 등 다수의 장비를 도입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도태철 중위의 정찰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의 사진을 좀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모습이네요. 뺏고 뺏기는 이 고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장병들이 죽어갔을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7월 16일 금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수도사단 소속 병사의 모습인데요. 이때 철수와 공격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어디 총을 이 복부 쪽에 맞은 것 같습니다. 이쪽 막 피가 흘러서 이 옷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꼭 살아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목숨, 피와 땀으로 지켜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의 전쟁 영웅 도태철 중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 저도 밀리터리 매니아니까 그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